이렇게만 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수사 개시 단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는 이 첫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좀 많은 일이 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이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병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죠. 이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이 각각의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포심 좀 느끼고 있죠.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 형사 절차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절차예요. 누군가를 처벌하고 여러분들의 혐의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절대 통용될 수가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수사 절차예요. 이 수사 절차 내내 여러분들은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정말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든 좀 견뎌내야죠.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하다면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처벌받지 않은지 양형도 또 따져보고 하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이 형사 절차에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런 조사가 받고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형사 절차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 눈을 좀 반짝 뜨고 좀 정신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형사 절차 전반, 특히 이 수사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우죠. 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먼저 가져봅시다. 자, 이 그림은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청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전체적인 형사 절차 중에서도 수사 단계를 좀 중심으로 좀 도식화해 놓은 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형사 절차 중에서 이 형사 재판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면서 이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를 비롯한 좀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분들께서는 이 수사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이 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확률이 이 형사 재판을 갔을 때 무죄를 받을 확률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수사 단계에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검찰청에서 제공한 이 도식을 보더라도 뭔가 이 수사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수사 개시나 입건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사 개시라고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수사 개시 단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단순히 수사 개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사 개시가 되고 입건이 되는 과정, 이 과정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치열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있겠고 피고소인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고소장을 제출했을 것이고, 피고소인이라면은 경찰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대한 민원 또는 고소가 접수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수사 개시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일단 고소인이 있겠죠. 고소인이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고소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했을 거예요. 인지라는 게 있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설명에서는 이 인지 내용은 일단 빼고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 또는 고발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 건데, 고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이고, 고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데 제3자,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서 당연히 고소장을 제출했겠죠. 고소장을 제출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고소장을 얼마나 중요한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고소장을 정말 이게 정말 맞나? 정말 공식적으로 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서류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잘 되지 않은 그런 고소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고소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고소장을 잘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와서 언제 고소인 진술을 하자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보통 이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담당 형사가 지정이 돼요. 담당 형사가 지정이 돼서,
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핍시다. 담당 형사가 지정된 다음에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고소인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는 것 여러분들께 설명 좀 드린 적이 있죠. 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에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하고, 형사가 어떤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아웃라인과 뭐 입증 자료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 형사하고 충분히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 일주일, 뭐 늦으면 한 달 사이에 피고소인 조사라는 것을 잡아요. 피고소인 조사. 이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와서 이 누구누구 씨에 대한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 고소장을 여러분들이 열람을 좀 해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경찰에서 뭐 제목이나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고소장을 꼭 열람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략 게임, 뭐 롤이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고수면 고수일수록 정찰을 뭐 등한시하지 않죠. 정찰이 잘 될수록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상대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입증 자료를 가져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이걸 인정할지 부인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증거를 취합할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만들고 이 피고소인 조사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확보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칸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피고소인 조사를 했을 때 이때 인정을 할지,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뭐 부인할지에 대해서 뭐 일단 정하게 되겠죠. 경찰 형사분이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나요, 인정하나요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어보면 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변은요, 뭔가 항변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실은 있었던 건 맞는데 내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부인이 아니고 인정에 가까워요. 인정을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A라는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난 A라는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인인데, A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인이 아니고 항변이에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항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차이를 좀 잘 모르셔서 뭐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시면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첫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 인정하고 부인하고 또는 뭐 항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형사 절차에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때 조사를 좀 잘못해가지고 내가 부인하는 입장인데 항변한다던가, 아니면 도저히 뭐 부인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양형으로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부인을 해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앞으로 전체 소송을 이끌어갈 때 만약에 방향성을 바꾸게 된다던가 하게 되면은 뭔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 재판 갔을 때 처벌 받을 때도 뭔가 양형에서도 이 사람은 뭔가 뭐 원래는 부인을 하고 있다가 변의를 해서 마음을 바꿔서 자백을 하게 됐네? 그럼 처음부터 자백을 했던 건 아니네? 라고 해서 양형에서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처음엔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부인을 했네? 이건 좀 수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이렇게 인정, 부인, 항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좀 아무런 대비 없이 나가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첫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조사를 뭐 한 번만 지금 썼지만, 사실은 이 고소인 진술하고 이 피고소인 진술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이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을 뭐 2차, 3차, 2차, 뭐 3차, 뭐 심지어 4차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당사자 간에 뭐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뭐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당사자 간의 진술이 뭐 맞지가 않고 뭐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이런 사건에서는
뭐 마지막에는 보통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단순히 뭐 대질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변호인이 있다면 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뭐 형사분에게, 뭐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도 해요. 뭐 나는 이렇게 이 주장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을 뭐 얘기하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이런 뭐 그 법리에 관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도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차, 2차, 뭐 3차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수사 개시하고 이 건이 이렇게 단순하게 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은 일이 있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이 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 이 증거로 뭐 쓰게 될 자료들에 대해서 어떤 취합하고 뭐 이 증거를 바라보는 뭐 시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내 입장을 전달하려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담당 형사에게 어떤 심증을 형성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저는 담당 형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형사의 역할은 단순히 이 증거 관계만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에게 송시를 할 때 자기 의견이 이렇다, 증거를 이렇게 취합을 해보고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기소로 하는 것이 맞다, 불기소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의견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뭐 기소 내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불송치라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불송치. 이 불송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영상을 좀 만들 계획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송치라는 내용이 있죠. 이거에 대립되는 내용인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어요. 경찰에게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불송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이 거기서 종결이 되게 되죠. 사실상 불기소의 효력이 있는 건데, 이 불기소에 대해서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검찰 항고라든가 이 검찰 항고 이후에는 재정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 불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불송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불송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불송치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담당 형사가 이 송치 의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소 의견으로 보낼 것인가, 불기소 의견을 할 것인가, 또는 최근에는 뭐 이 불송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의견을 정확하게 뭐 심증을 형성하고 뭐 어떤 의견으로 올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서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목적한 바가 뭡니까? 목적하는 것은 이 송치죠. 송치 의견을 뭐 불기소 의견을 할 것인지 기소 의견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결국 중요한 겁니다. 결국 수사의 목적은 기소를 할 것이냐 불기소를 할 것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검찰이 이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를 좀 해보고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수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고소인도 한 번 더 나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피고소인, 뭐 이때는 뭐 피의자라고 하는데 피의자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통 뭐 1회 아니면 2회 정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결국 검찰에서는 불기소 또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불기소 이외의 종류에는 이 죄가 안 됨, 죄가 되지 않은, 뭐 혐의 없음,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기소가 내려졌다면 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장, 고발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이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고소인, 뭐 피의자라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기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혐의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이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죄가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재판으로 보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죄로 주장하고 있다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니까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라도 양형이라도 좀 다투고 싶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형량이라도 좀 깎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양형을 좀 다퉈본다든가 하는 과정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기소 의견의 종류에도 좀 종류가 좀 있죠. 이 기소 의견의 종류에는 약식 기소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징역형을 부형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 정도면 벌금으로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도 판단해보고 그러면 약식 명령을 할게 라고 해서 벌금을 내리는 것이 이 약식 명령이에요. 이 약식 기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정식 재판으로 가서 내가 무죄인지 아니면은 벌금이 이게 맞는지, 벌금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공판이라는 게 있죠. 구공판. 자, 수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처분이 바로 이 구공판 기소 처분이에요. 구공판 기소. 구공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판을 구한다는 거죠. 공판. 재판. 이 공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거고, 재판해 주실 것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정식 재판이에요. 위에서 말하는 정식 재판이고요. 여기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이 정식 재판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공판이 됐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죄가 벌금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고 좀 비교적 강한 형이니까 최소한 징역이나 금고 이런 형벌을 처벌해 주십사 하고 구할 것이다. 나중에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징역형 구형 가능성 높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제 정식 재판이 다가오는 거죠. 정식 재판이 다가와서 형사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형사법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죄를 다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양형을 다투셔서 최대한 낮은 형을 위해서 다투시든지. 자, 일단 이렇게 처음부터 수사 개시에서부터 재판 갈 때까지 구공판을 통해서 재판까지 가는 단계를 설명을 쭉 드렸고요. 중간에 조금 빠진 게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건 뭐죠? 체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이건 뭡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좀 빼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나 사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죄가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위 구치소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장을 쳐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찰에서 신청을 통해서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영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될 수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속영장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속이 되게 되고 구치소라는 것에 가게 됩니다. 구치소에 가게 되는데, 자, 구치소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깜빵이긴 한데 교도소하고는 좀 달라요. 교도소하고는 좀 다르고 사전적으로 교도소 가기 전에 좀 머물러 가는 곳이라고, 아직 형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같은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구치소에 가는 것, 이 구속된 것을 굉장히 좀 염려하고 가능한 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의뢰인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구속이 되게 되면 일단 의뢰인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의뢰인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경제사범이라면은 합의금을 좀 마련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증거를 좀 모아올 수도 있고, 그래야 이 형사 절차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의뢰인이 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변호사가 아무리 날고 뛰면 뭐합니까? 의뢰인이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증거를 어떻게 찾아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변호사가 두 배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의뢰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 절차 전반에서 굉장히 좀 이 구속된 것을 굉장히 좀 염려를 좀 해야 되고, 좀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죄가 좀 중한 상태라면 구속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치를 좀 잘 해둬야 됩니다. 이 구속되는 사유로는 일단 중한 범죄여야 되고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라고 한다면은 사람 심리상 내가 정말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했어 라고 한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도망가게 될 염려가 생기게 돼요. 법원도 그걸 알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증거를 좀 없애보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좀 증거를 좀 조작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선 이런 구속을 할지 체포를 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한 번씩 고려를 좀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형사 절차에서 이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 경찰이 몇 번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찰이 일정을 잡고 이날 와주십시오 출석 요구를 하는데 처음에 이날 가겠다고 했다가 또 전날 가겠다고 했다가 2회, 3회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하게 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주갈 수도 있겠다, 도망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계속해서 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수배를 뿌립니다. 만약에 수배 과정에서 잡히게 되면은 체포될 수도 있고 즉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약한 범죄, 잡범이 아니라 좀 중한 범죄,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결론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경우에 이렇게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다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나중에 형사재판에서도 징역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이 갑자기 꼬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확률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직감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로 조명이나 이런 세팅을 다시 해봤는데 이게 오래 설명하니까 땀나고 얼굴 좀 많이 빨개지네요. 어쨌든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거 좀 설명 안 했는데, 자, 이 전체적인 이 수사 단계가 이것도 좀 까만색으로 할게요. 이 전체적인 수사 단계가 얼마나 걸리냐, 이 수사나 재판 단계가 얼마나 걸리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 범죄 수사 규칙을 보면은 이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은 5개월이 되겠죠. 5개월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고 보통 여러분들 약간 좀 잡범 같은 경우에 보통 모욕, 폭행 이런 죄의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이내에 다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경제사범이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5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5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이거는 권고사항이고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최단 기간을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속의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자,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가 여러분들 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일단 형사 재판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고 한 번에 좀 보기도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형사 절차 중에서 이 수사 단계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형사 재판까지 넉넉히 있지 마시고 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다투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 형사소송도 소송이고 증거에 따라서 이기고지는 게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있는지,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한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될 것인지, 나중에 내가 말은 어떻게 하고 고소인 진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을 좀 충실히 좀 짜놓은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반대로 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 증거를, 입증자를 어떻게 더 취합하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뭐가 돼 있을지 좀 최대한 취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이 형사 절차에서도 앞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좀 팁이 될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